대한민국 서울의 심장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높이에 자리한 이카루스 펜트하우스는 권희준의 왕국이자 감옥이었다. 인공지능 RS가 통제하는 이 공간의 모든 것은 완벽한 질서와 효율성 아래 움직였다. 온도는 섭씨 22.5도를, 습도는 405%를 단 1의 오차도 없이 유지했다. 권희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밑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자수성가한 AI 기술 분야의 거물인 그에게 저 도시는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체에 불과했다. 사람들의 움직임, 자본의 흐름, 권력의 이동, 그는 그 모든 것을 숫자로 분석하고 예측했으며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그의 삶은 그가 설계한 알고리즘처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텅 비어 있었다. 이 넓은 공간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유일한 대화 상대는 인공지능 비서였고, 그의 식사는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된 액체 식단이었다. 그는 감정이란 것을 비효율적인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다. 10년 전 그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약혼녀 민서연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렸다. 그녀와의 사이에서 가질 아이의 이름을 지으며 행복해했던 과거는 봉인된 기억이 되었다. 그는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가족이라는 불확실한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때 무음으로 움직이는 서비스 로봇이 그에게 다가와 홀로그램 트레이를 내밀었다. 그 위에는 그의 완벽한 시스템을 비웃기라도 하듯 구겨지고 때가 묻은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3중 보안 시스템으로 모든 우편물을 스캔하고 필터링했다. 이런 아날로그 방식의 침입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RS,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권희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인공지능의 목소리가 천장에서 울려 퍼졌다. 분석 결과, 정상적인 경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 이상 현상입니다. 발신지는 강원도의 한 보육원으로 추정됩니다. 권희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보육원 그는 얇은 티타늄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는 이것을 일종의 바이러스 침투로 간주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는 색이 바랜 편지지 한 장이 떨어졌다. 거기에는 아이의 서툰 글씨체로 빼곡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다. 아빠에게, 안녕하세요. 아빠, 저희는 하늘, 바다 소리, 별이에요.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아빠에 대해 이야기해 줬어요. 아빠 이름은 권희준이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멋진 분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아빠를 아주 많이 사랑했다고 했어요. 권희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빠 그는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다. 저희는 지금 별빛 언덕 보육원에 있어요. 친구들은 모두 엄마 아빠가 있는데 저희는 없어서 조금 슬퍼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아빠를 생각해요. 아빠, 저희를 보러 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의 아빠가 되어주세요. 편지 마지막에는 4명의 아이들이 서툰 솜씨로 그린 4개의 웃는 얼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윤서아의 아이들, 하늘, 바다, 소리, 별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다. 윤서아. 권희준은 자신의 기억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게 스캔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 그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첫 반응은 분노가 아닌 냉소였다. 너무나도 조잡하고 감상적인 사기 수법이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저급한 협박으로 규정했다. 이런 종류의 위협은 그에게 익숙했다. 그는 즉시 법무팀 총괄인 최 이사를 홀로그램으로 호출했다. 눈앞에 최 이사의 모습이 나타나자 권희준은 편지를 스캔한 파일을 그에게 전송했다. 최 이사, 저급한
협박 시도가 들어왔군. 발신지를 추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뿌리째 뽑아버리게.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상관없어. 이 일에 대해서는 다시는 보고받고 싶지 않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것은 그에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또 하나의 업무일 뿐이었다. 최 이사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홀로그램이 사라지고 집무실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권희주는 이제 쓸모 없어진 편지를 소각기에 넣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의 시선은 편지지 한 구석에 얼룩진 작은 물방울 자국에 머물렀다. 눈물 자국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서툰 글씨를 쓸어보았다. 아이들의 간절함이, 슬픔이 종이를 뚫고 그의 차가운 피부에 와닿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야셨었다. 이것은 그의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오류였다. 그는 결국 편지를 소각기에 넣는 대신 아무도 열 수 없는 자신의 개인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다. 마치 위험한 바이러스 데이터를 격리하듯이 그는 다시 창가로 돌아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이전과 같았다. 하지만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강원도의 한 작은 보육원에서 날아온 낡은 편지 한 장이 그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아주 희미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아직 그 파문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편지를 금고에 넣은 후 며칠 동안 권희준의 완벽한 시스템에는 미세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의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5.28 8시간으로 줄었고 1분당 심박수는 안정 상태에서 3% 증가했다. 인공지능 RS는 매일 아침 건강 상태 브리핑에서 경미한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권희준은 그 보고를 무시했다. 그는 평소처럼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홀로그램 스크린에 떠있는 복잡한 코드들, 위로 아이의 서툰 글씨체가 겹쳐 보이는 현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뇌가 만들어내는 비논리적인 버그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밤이 되어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게 되면 그 버그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그의 법무팀장인 최 이사로부터 중간 보고가 들어온 것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회장님, 말씀하신 보육원의 배후를 조사했습니다. 별다른 특이점은 없는 낡은 시설입니다. 원장과 아이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며 내일 오전 중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 권희준은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휩싸였다. 법적 절차, 내용 증명, 그 차가운 단어들이 편지지에 번져 있던 눈물 자국과 겹쳐지며 불협화음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명령을 내렸다. 잠깐, 보류하게.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 생겼네. 최 이사는 당황했지만 회장의 결정에 토를 달지 않았다. 권희준은 통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접 확인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것은 그의 행동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비효율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슈퍼카 컬렉션 중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무광 검정색의 전기 세단을 골랐다. 인공지능의 자율주행 대신 그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서울의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강원도로 향하는 길은 마치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경계선 같았다. 높고 차가운 빌딩 숲이 사라지고 낮고 따뜻한 산과들이 나타났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별빛 언덕 보육원은 그의 상상보다도 더 낡고 소박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건물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인 작은 운동장. 그곳은 그의 펜트하우스와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공간이었다. 그는 차 안에서 잠시 망설였다. 돌아갈까?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는 차에서 내렸다.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보육원 원장은 몹시 놀란 표정이었다. 그녀는 권희준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따뜻한 보리차 향기가 그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어색하게 뒤섞였다. 편지를 보낸 아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권희준은 본론부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햇볕이 잘 드는 작은 도서관으로 데려갔다. 도서관 한가운데에 4명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똑같이 생긴 4개의 작은 뒤통수. 원장이 나지막이 아이들을 불렀다. 얘들아, 손님 오셨어.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권희준의 세상은 멈춰버렸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이성의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되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4명의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전 그의 곁을 떠났던 약혼녀 민서연의 4가지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첫째인 듯 보이는 남자아이는 의젓하고 과묵한 표정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깊은 눈매는 서연이 무언가에 깊이 몰두할 때 짓던 표정과 똑같았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둘째 남자아이의 장난기 어린 입꼬리는 서연이 그에게 농담을 건넬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수줍은 듯 다른 아이의 등 뒤에 숨어 살짝 고개만 내민 여자아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그 작은 버릇은 서연이 고민에 빠졌을 때 항상 하던 행동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으며 그를 향해 손을 흔드는 막내 여자아이의 반달 모양 눈웃음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서연의 미소 그 자체였다. 서연아,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누굴 닮을까? 당신의 눈, 나의 코, 당신의 미소를 모두 닮았으면 좋겠어. 과거의 기억이 예고 없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거부할 수도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아이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막내 별이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 순수한 질문은 수만 볼트의 전류가 되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논리, 회로가 충돌하며 스파크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몸을 돌려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아이들의 실망한 표정과 원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등 뒤에 따라붙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이 엄청난 변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안전한 요새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분석하고 이해해야만 했다. 차를 몰아 보육원에서 멀어지는 동안 그의 손은 스티어링 휠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시스템은 복구 불가능한 손상을 입었다. 아레스가 그의 생체 신호가 극도로 불안정하다고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는 곧장 개인 금고로 향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약혼녀 민서연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사진들과 편지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는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보육원 영상을 재생했다.
그리고 화면 속에 서 있는 내 아이의 얼굴과 손에 든 서현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부정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윤서아라는 낯선 여자가 아닌 그의 죽은 약혼녀 민서연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권희준의 차가운 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는 허공을 향해 혹은 사진 속의 그녀를 향해 나지막이 읊조렸다. 서현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완벽했던 세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권희준이 혼란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동안 세상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이 밝아오기도 전에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천재, CEO, 권희준. 숨겨진 내 아이의 아버지였나. 보육원에 버려진 비운의 아이들. 진실은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완벽한 이미지를 무너뜨리기 위한 잘 조직된 공격이었다. 그의 회사 제이테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는 아주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태양그룹의 부회장 최강민. 그는 권희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그를 가장 증오하는 남자였다. 대대로 재벌이었던 최강민은 고아 출신으로 자신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룬 권희준에게 극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가 그래프와 권희준의 스캔들 기사를 번갈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주 볼만하군. 평생 여자 하나 못 잊는 순정파인 척하더니 뒤로는 애를 넷이나 숨겨도 최강민은 자신의 비서에게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비서는 그가 이번 언론 플레이를 직접 지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다. 최강민은 이번 기회에 권희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의 회사까지 집어삼킬 계획이었다. 권희준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이사들과 투자자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홍보팀과 법무팀은 비상대책회의를 계속했다. 법무팀장인 최, 이사는 단호하게 조언했다. 회장님, 지금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완벽히 부인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어머니와 아이들 모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이 스캔들이 거짓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책이었다. 회사를 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하지만 권희준은 그럴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죽은 약혼녀 민서연의 얼굴을 한 내 아이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아이들을 부인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서현의 기억을 배신하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의 차가운 이성과 10년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든 뜨거운 감정이 그의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회사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과 죽은 연인의 기억을 지킬 것인가?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서현의 사진과 어제 몰래 찍어온 아이들의 사진을 나란히 띄웠다. 그 순간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효율과 논리만을 따르는 기계가 아니었다. 그는 지켜야 할 것이 생긴 한 남자였다. 그는 최 이사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부인하지 않겠네. 대신 성명서를 준비하게, 미확인 사실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를 중단하고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모든 것을 확인할 것이라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RS에게 명령했다. 별빛 언덕 보육원 주변의 모든 언론 접근을 차단하게, 나의 개인 경호팀을 전부 보내 아이들을 이곳으로 데려온다.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것은 방어가 아닌 정면 돌파를 선택한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별빛 언덕 보육원은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에게 포위되어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다. 원장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을 걸어 잠갔지만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방 한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떨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검은색 헬리콥터 여러 대가 보육원 상공에 나타났다. 헬리콥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것은 권희준의 사설 경호팀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보육원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기자들의 접근을 막았다. 잠시 후 방탄 기능이 탑재된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보육원 문 앞에 멈춰 섰다. 모든 것이 한편의 첩보 영화처럼 진행되었다. 경호팀장의 안내를 받아 아이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차에 올라탔다.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모습은 그저 무섭기만 했다. 차는 조용히 보육원을 빠져나와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몇 시간 뒤 아이들은 자신들이 살던 낡은 보육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도착했다. 하늘 끝에 닿을 듯한 거대한 빌딩의 꼭대기.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집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선 내부 같은 공간이었다. 모든 것이 하얗고 차갑고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공간이었다. 아이들은 겁을 먹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저편, 거대한 유리창을 등지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어제 보육원에서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바로 그 아저씨였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권희준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변수가 될 4명의 아이들 앞에 섰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맞이했다. 그의 차가운 왕국에 예고 없이 들이닥친 4개의 작은 폭풍. 그는 아직 이 폭풍이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요한 대치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권희준의 삶에 아이들이라는 변수가 개입한 첫날. 아침. 그의 완벽한 시스템은 총체적 붕괴를 맞이했다. 새벽 6시 정각 RS의 부드러운 기상 알람 대신 아이들의 우당탕거리는 발소리와 까르르거리는 웃음소리가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하고 신기한 공간에 흥분해 있었다. 아이들은 하얀색 대리석 바닥을 스케이트장처럼 미끄러져 다녔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미니멀리즘 예술작품을 정글짐처럼 타려고 했다. 통유리창에는 작은 손자국들이 별처럼 찍혔다. 권희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이 모든 혼돈을 지켜보았다. 그의 인공지능 비서 RS는 1분 간격으로 비정상적 소음 발생, 미승인 구역 침입 같은 경고를 보고했다. 아침 식사 시간은 혼돈의 절정이었다. 권희준은 늘 먹던 대로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된 푸른색의 액체 식단을 준비시켰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정체불명의 음료를 보고 기겁하며 고개를 저었다. 둘째 바다가 용감하게 외쳤다. 이건 밥이 아니잖아요. 계란 프라이 해주세요. 케첩도 뿌려서요. 권희준은 난생 처음으로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다. 그는 결국 RS에게 계란 프라이 조리법을 검색하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집안의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던 최첨단 인공지능은 어설픈 솜씨로 계란을 태우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권희준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일상에서 격리시키고 조용한 집무실로 피신했다. 혼돈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았다. 바로 아이들의 어머니, 윤서아라는 여자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는 그룹 내 최고의 정보 분석팀인 그림자 팀에게
그녀의 모든 것을 추적하라는 비밀 명령을 내렸다. 그가 복잡한 데이터와 씨름하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의 세계에 균열을 만들어냈다. 막내 별이가 그의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와 그림책을 내밀었다. 아저씨, 이거 읽어주세요. 권위 주는 일에 방해된다며 차갑게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책을 읽어달라며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망울이 10년 전 서연의 그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는 결국 기계처럼 딱딱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그의 어색한 낭독에도 아이는 그의 무릎에 기대어 행복한 표정으로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권위주는 자신의 무릎에 전해져 오는 작은 온기에 심장이 이상한 박자로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주 낯선 감각이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그림자팀의 팀장이 충격적인 보고를 해왔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윤서아라는 이름의 대한민국 국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생 기록, 학적, 의료 기록, 그 어떤 공적 데이터베이스에도 그녀의 흔적이 없습니다. 완벽한 유령입니다. 권위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전문적인 기술을 동원해 한 사람의 존재를 국가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이었다. 이것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는 생각에 잠겨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혹시 자신이 놓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문득 자신의 회사, 제이테크의 과거 기록을 떠올렸다. 그는 그림자 팀에게 현재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10년 전의 낡은 아날로그 인사기록 보관소까지 샅샅이 뒤져보라고 지시했다. 다시 몇 시간의 기다림이 흘렀다. 아이들은 지쳐서 그의 집무실 소파에 웅크리고 잠이 들어 있었다. 새근거리는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때 마침내 그림자 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11년 전 입사 기록입니다. AI 신경망 윤리 알고리즘 연구팀 소속 윤서아 선임 연구원. 권위준의 눈앞 홀로그램. 스크린에 낡은 인사기록 카드 한 장이 떠올랐다. 증명사진 속 여자는 그가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다. 죽은 약혼녀 서영과는 조금도 닮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이력서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그녀는 10대 시절부터 천재로 불리며 AI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낸 인재였다. 권위주는 그녀를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11년 전이면 그가 막 회사를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에만 몰두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력서의 마지막 장에서 결정적인 기록을 발견했다. 해고, 사유는 핵심 연구 데이터 무단 반출 및 연구 규정 위반. 그리고 그 해고 결제 서류의 가장 아래쪽에 당시 신기술 개발팀의 팀장이었던 한 남자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바로 지금은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된 태양그룹의 부회장 최강민이었다. 권위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천재적인 연구원이었던 여자, 그의 경쟁자에 의해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한 과거, 그리고 그녀가 낳은, 죽은 자신의 약혼녀를 꼭 닮은 아이들. 권위준은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친자 확인 소송이 아니었다.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었다. 권위준의 집무실은 이제 전쟁 지휘 본부나 다름없었다. 그와 그의 그림자 팀은 11년 전의 시간 속으로 깊이 잠수해 들어가 윤서아라는 유령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뒤쫓고 있었다. 그녀가 최강민에 의해 이에 해고당했다는 사실은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일 뿐이었다. 그는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을 보아야만 했다.
그림자팀은 제이테크의 낡은 서버 기록 보관소에 먼지를 털어냈다. 하지만 최강민은 이미 손을 써둔 뒤였다. 윤서아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 파일, 이메일 기록, 심지어 출입 기록까지 전문가의 솜씨로 완벽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한 블랙홀 상태였다. 누군가 작정하고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평범한 해고가 아닙니다. 팀장의 보고에 권위주는 대답 대신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는 패배를 모르는 남자였다. 그는 팀에게 서버의 가장 원시적인 기록, 즉 시스템 로그에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을지 모를 데이터의 파편이라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그들이 밤을 새워가며 보이지 않는 적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아이들은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권위준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하겠다. 특히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셋째 소리는 그의 집무실 문 앞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조용히 놓고 가곤 했다. 그림 속에는 항상 5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커다란 남자와 4명의 작은 아이들. 권위주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는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할 책임감을,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마침내 며칠간의 사투 끝에 그림자팀이 아주 작은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삭제된 데이터의 잔해 속에 숨겨져 있던 지극히 비정상적인 암호화 코드 한 줄이었다. 회장님, 이건 윤서아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암호화 방식과 일치합니다. 마치 자신의 흔적을 일부러 남겨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권위준의 눈이 빛났다. 윤서아는 당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훗날 누군가가 진실을 파헤칠 것을 대비해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디지털 브레드크럼, 즉 빵가루를 남겨놓았던 것이다. 권위준은 직접 키보드를 잡았다. 이제부터는 그의 전문 분야였다. 그는 윤서아가 남긴 코드를 따라 미로 같은 데이터의 심연으로 들어갔다. 몇 시간의 추적 끝에 그는 마침내 그녀가 숨겨둔 목적지에 도달했다. 그것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낡은 테스트 서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 파티션이었다. 권위주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 마지막 암호를 해제했다. 그리고 마침내 11년간 잠들어 있던 진실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윤서아가 남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최강민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그녀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증거가 담긴 이메일 원본. 그가 회사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몰래 팔아넘기는 계약서 초안. 그리고 그녀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까지. 최강민은 처음부터 권위준을 배신하고 회사를 집어삼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천재적인 연구원이었던 윤서아는 우연히 그의 계획을 눈치챘고 그에게 맞서려 했다. 하지만 최강민의 힘 앞에서 그녀는 무력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를 업계에서 영원히 추방시켰다. 그리고 그 파일들의 가장 마지막 나이팅게일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여진 개인 폴더 안에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윤서아가 남긴 디지털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은 그녀와 권위준의 죽은 약혼녀, 민서현이 아무도 모르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내용으로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서로의 꿈과 아픔을 나누는 유일한 존재였다. 서현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 자신의 난자를 최첨단 생명공학 연구소에 냉동 보관해 두었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윤서아뿐이었다. 최강민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난 윤서아는 절망 속에서 복수를 계획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곧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친구 서연의 마지막 유산이자 꿈이었던 아이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비밀리에 서현의 냉동 난자와 제이테크의 정기 건강검진 때 비공식적으로 보관되어 있던 권희준의 유전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감행했다. 아이들이 서현을 닮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아이들은 처음부터 권희준과 민서현의 아이들이었다. 윤서아는 자신의 몸을 빌려 친구의 아이들을 지켜낸 대리모이자 수호천사였던 것이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권희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이준 씨,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저는 아마 세상에 없겠죠.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 아이들만큼은 지켜주세요. 아이들은 당신과 서현 언니의 사랑의 증거이자 제가 남기는 마지막 진실입니다. 최강민의 죄를 밝히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권희준은 모니터 앞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거대한 슬픔과 분노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윤서아는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고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운 영웅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을 이어가야 할 책임은 온전히 그에게 넘어왔다. 그는 잠든 아이들의 방문을 열고 천사 같은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이것은 이제 복수를 넘어선 의무이자 숙명이었다. 최강민은 권희준이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윤서아의 기록이 보관된 낡은 서버에 권희준이 직접 접속했다는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최강민의 등골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그가 11년간 완벽하게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진실이 관 뚜껑을 열고 기어 나오려 하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권희준이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기 전에 그를 먼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는 것.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했다. 플랜 B를 시작해. 지금 당장. 그의 눈빛은 벼랑 끝에 몰린 맹수처럼 잔인하고 절박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강민의 함정은 치밀하고 잔혹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거액의 돈으로 매수해둔 제이테크의 보안팀장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그는 보안팀장을 이용해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기술 유출 범죄의 모든 증거 데이터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 범인이 마치 권희준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가짜 이메일, 조작된 서버 접속 기록, 권희준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처럼 보이는 해외 자금 흐름까지.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권희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강민은 이 조작된 증거를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했다. 동시에 그가 통제하는 언론사들을 통해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터뜨릴 준비를 마쳤다. 그의 함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촘촘하게 짜여지는 동안 권희준의 펜트하우스에는 잠시 동안의 평화가 찾아와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영양 분석표가 아닌 아이들의 웃음을 보며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들은 그의 무릎과 어깨에 기대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권희준은 아이들의 따뜻한 청과 부드러운 숨소리를 느끼며 생전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의 데이터 값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막 지켜야 할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렸다. 경고, 외부로부터 비인가 접속 시도, 대상 제이테크 중앙 서버, 접속 주체 검찰 특수수사팀. 인공지능 RS의 차가운 경고음이 펜트하우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동시에 그의 모든 스크린에 긴급 속보가 뜨기 시작했다. 제이테크 권희준 회장, 산업 스파이 혐의로
검찰 수사 착수. 권위주는 즉시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최강민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자신이 과거를 파헤치자 그가 현재를 공격해 온 것이다. RS 외부 상황은 회장님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10분 내로 검찰 수사팀이 이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10분. 그는 분노하거나 절망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의 머리는 슈퍼컴퓨터처럼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패배할 수 없었다. 아니, 이제는 패배해서는 안 되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그림자 팀에게 명령을 내렸다. 지금 즉시 오메가 프로토콜을 실행한다. 나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삭제하고 지금부터 잠행 모드로 전환한다. 이어서 그는 경호팀장에게 외쳤다. 아이들을 데리고 제2 안전가옥으로 이동해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끊고 내 신호가 있을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 마지막으로 그는 RS에게 명령했다. 5분 후 이 펜트하우스의 모든 로컬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고 시스템을 완전히 봉쇄한다. 그는 순식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유령이 되기로 결심했다.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살아남아야 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달려갔다. 겁에 질린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말했다. 얘들아, 지금부터 아빠랑 비밀. 요원 게임을 하는 거야. 아저씨들이랑 잠시 비밀 장소로 여행을 가는 놀이야.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금방 데리러 갈게. 그는 아이들의 이마에 차례로 입을 맞추었다. 그의 생애 첫 부정, 훅칭이었다. 경호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비밀 통로로 사라지는 모습을 그는 CCTV 화면을 통해 눈물이 맺힌 채 지켜보았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순간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권위주는 책상 위에 놓인 민서연의 사진과 아이들이 그려준 5 가족의 그림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것이 그가 이 왕국에서 유일하게 챙긴 것이었다. 그는 평범한 모자와 점퍼를 걸치고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제이테크 회장 권이준이라는 이름을 지웠다. 검찰 수사관들이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순간 그는 이미 벽 뒤에 숨겨진 비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의 가장 깊은 곳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망자가 되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복수를 위한 그리고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외로운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권이준의 은신처는 서울 지하 깊숙한 곳에 버려진 옛 통신 서버실이었다. 한때 도시의 모든 정보를 연결하던 이곳은 이제 세상과 단절된 채 도시의 가장 유명한 도망자를 숨겨주고 있었다. 그는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최강민이 지배하는 세상의 소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그의 범죄 혐의에 대해 떠들어댔다. 최강민은 언론에 나와 비통한 표정으로 타락한 기업 윤리에 맞서 싸우겠다며 위선적인 연설을 하고 있었다. 권이준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이테크는 대중의 신뢰를 잃고 침몰 직전의 난파선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앞에는 스위스로 향하는 위조 여권과 신분증, 그리고 수백억 원대의 암호화폐가 담긴 하드월렛이 놓여 있었다. 그의 그림자 팀이 목숨을 걸고 마련한 마지막 탈출로였다. 그는 아이들을 먼저 안전한 스위스의 한 기숙학교로 보낸 뒤 자신도 뒤따라가 그곳에서 아이들을 지키며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이 나라에서 그는 이미 범죄자였다. 더 이상 싸울 무기도 지킬 명예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는 사라져야만 했다.
그가 막 마지막 결심을 굳히려던 순간 암호화된 비상통신 채널이 열렸다. 아이들을 지키고 있는 경호팀장이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셋째, 소리 아가씨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사를 불러 조치는 취했지만 아이가 계속 회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경호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열에 들떠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빠, 보고 싶어. 아빠. 그 작고 애처로운 속삭임은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권희준의 심장에 박혔다. 그의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계획이 그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안전가옥에 CCTV 화면을 연결했다. 화면 속에는 작은 침대에 누워 끙끙 앓고 있는 소리와 그 옆을 걱정스럽게 지키고 있는 하늘, 바다, 별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아픈 동생을 위해 기도라도 하듯 간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권희준은 자신의 앞에 놓인 위조 여권과 화면 속에 있는 아이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가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이 과연 그들을 지키는 것일까? 아니었다. 그것은 도망치는 것이었다. 그가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비난처럼 그는 또다시 아이들을 버리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윤서아의 마지막 편지가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녀가 원했던 것은 아이들의 안락한 삶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랑 아래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바람이었을 것이다. 권희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에 차갑고도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복수를 맹세하고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으러 가는 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흩어져 있던 그림자팀의 모든 팀원들에게 비상 호출 신호를 보냈다. 오메가 프로토콜을 중단한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강한 결의에 차 있었다. 지금부터 키메라 프로토콜을 개시한다. 우리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다. 응징이다. 타겟은 최강민, 그리고 태양그룹 전체다. 그는 마지막으로 안전가옥의 단방향 음성통신 채널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아이들의 방에 있는 작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목소리를 변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스함까지는 숨길 수 없었다. 소리야, 아빠 목소리 들리니? 아픈 와중에도 아빠라는 말에 소리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다. 아빠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금방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소리가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어야 해. 알았지? 아빠가 약속할게. 곧 데리러 간다고. 그는 아이들에게 생애 첫 약속을 남겼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통신을 끄는 권희준의 얼굴은 서버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차가운 분노로 굳어 있었다. 아버지의 결심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천재의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다. 권희준의 지하 은신처는 이제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어둠 속에 앉아 도시 전체에 뻗어나가는 보이지 않는 정보의 망을 조종하고 있었다. 그의 그림자팀은 흩어진 유령처럼 움직이며 그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다. 도망자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사냥꾼의 시간이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윤서아가 남긴 마지막 단서. 그녀의 디지털 일기장 속에 숨겨진 암호화된 코드 조각을 완벽하게 해독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만들다 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이었다. 권희준은 그것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최강민의 비밀 금고를 여는 유일한 열쇠임을 직감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코드에 매달렸다.
그것은 마치 죽은 천재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았다. 그는 마침내 그녀가 코드 속에 숨겨둔 패턴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와 민서현만이 알던 추억의 장소들을 좌표로 변환한 값이었다. 그는 서현의 낡은 일기장을 떠올리며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나갔다. 마침내 알고리즘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열쇠일 뿐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분명 최강민의 손에 있을 터였다. 권희주는 태양그룹의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을 뚫고 최강민의 개인 서버에 직접 침투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설계했던 제이테크의 방어 시스템의 허점을 역이용하여 유령처럼 태양그룹의 네트워크 안으로 스며 들어갔다. 최강민이 자랑하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은 그의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는 모든 감시망을 피해 데이터에 받아 깊숙한 곳으로 잠수했다. 최강민의 개인 서버 안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이 찾던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명은 레거시였다. 하지만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최강민이 목숨처럼 여기는 개인 보안 카드키의 실물 인증이 필요했다. 권희주는 즉시 그림자 팀에게 새로운 지령을 내렸다. 최강민의 보안 카드를 복제한다. 24시간 주지. 그림자 팀은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최강민이 저녁 식사를 위해 자주 찾는 최고급 레스토랑에 위장 잠입했다. 한 명은 웨이터로, 다른 한 명은 손님으로. 최강민이 잠시 재킷을 의자에 벗어둔 틈을 타. 팀원 중 한 명이 초소형 스캐너를 이용해 0.1초 만에 카드의 모든 정보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최강민 역시 바보가 아니었다. 그의 보안팀은 서버에 침입한 미세한 흔적을 발견하고 비상경보를 발령했다. 최강민은 권희준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친 듯이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권희준의 은신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서울의 어두운 뒷골목에서는 두 거물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카드키 정보를 전송받은 권희준은 지체 없이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다. 윤서아의 알고리즘과 최강민의 카드키 정보가 결합되자 레거시 파일에 경고했던 암호가 마침내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권희준은 최강민의 모든 죄악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그가 해외 경쟁사에 기술을 팔아넘긴 모든 거래 기록, 그 대가로 받은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스위스 비밀 계좌의 내역, 그리고 윤서아를 협박했던 음성 파일의 원본까지 그의 숨통을 끊어버릴 완벽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하지만 권희준은 이 증거들을 언론의 익명으로 터뜨리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최강민에게 가장 굴욕적이고 완벽한 패배를 안겨주고 싶었다. 그는 최강민이 몰락해가는 제이테크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선언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한 무대로 바로 그 기자회견장을 선택했다. 승리의 축배를 들려는 자의 축제 현장을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심판의 장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하나의 파일로 묶었다. 권희준은 자신을 체포했던 검찰의 특수수사팀 책임자에게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첨부 파일 없이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정의를 원한다면 내일 오후 2시 태양그룹 본사 기자회견장으로 오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K라는 이니셜이 찍혀 있었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태양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선 최강민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었다. 오랜 숙적이자 경쟁자였던 권희준을 몰락시키고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대관식의 날이었으니까 그는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추락한 경쟁자 권희준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때 존경했던 동료가 도덕성을 잃고 범죄자로 전락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며 위선적인 눈물까지 보였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이 무너진 IT 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이테크를 정상화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기자들은 그의 모든 말을 받아 적으며 새로운 시대의 영웅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다. 최강민은 축배를 든 채 자신의 승리를 만끽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 펼쳐진 세상을 내려다보며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강당의 모든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꺼져버렸다. 최강민의 얼굴을 비추던 거대한 중앙 스크린을 포함한 모든 화면이 암흑으로 변했다.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며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던 그때 모든 스크린이 동시에 다시 켜졌다. 화면 가득 나타난 것은 최강민의 얼굴이 아니었다. 어두운 배경 속 그림자 속에 절반쯤 가려진 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찾고 있던 남자, 도망자 권희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쫓기는 자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돌아온 차가운 심판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최강민 부회장, 당신의 대관식을 축하하오. 하지만 파티는 여기까지인 것 같군. 권희준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강민은 경악하며 스크린을 향해 소리쳤다. 저놈을 당장 꺼 저놈의 위치를 추적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권희준은 태양그룹의 모든 방송 시스템을 장악한 상태였다. 권희준의 복수는 조용하고도 잔혹하게 시작되었다. 첫 번째로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11년 전 윤서아의 음성이 담긴 음성 파일이었다. 제발 그만두세요. 부회장님, 이건 회사를 파는 매국 행위입니다. 라는 그녀의 절박한 외침과 주제넘게 굴지마, 내 목숨이 아까우면 조용히 사라져. 라는 최강민의 차가운 협박이 강당에 울려 퍼졌다. 장내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최강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권희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음 증거를 공개했다. 최강민이 제이테크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는 과정이 담긴 데이터 흐름도와 비밀 계약서들이었다. 모든 증거는 그의 범죄를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었다. 최강민 부회장은 제이테크의 기술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자신의 범행을 눈치챈 한 천재적인 여성 연구원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업계에서 영원히 추방시켰습니다. 권희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가 해킹한 최강민의 스위스 비밀 계좌 내역이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이 세탁을 거쳐 그의 개인 금고로 흘러들어간 모든 과정이 만천에 공개되었다. 최강민은 자신의 비밀 장부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것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거짓말이야. 전부 저놈이 조작한 거라고. 최강민은 미친 사람처럼 발악하며 소리쳤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만이 남아있었다.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 앞에서 넋을 잃고 셔터만 눌러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을 이끌고 온 것은 권희준의 이메일을 받았던 바로 그 수사팀장이었다. 그는 이 모든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며
권희준이 보낸 증거가 진짜임을 확신했던 것이다. 수사팀장은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가 최강민의 면전에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최강민 씨, 당신을 산업 스파이, 횡령, 증거 조작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강민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허망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이 강당의 모든 스크린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되었다.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던 바로 그 무대 위에서 그는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몰락했다. 권희준의 완벽한 복수였다. 스크린 속 권희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이 모든 진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의를 지키려 했던 고 윤서아 연구원과 그녀가 지키려 했던 제 약혼녀 민서연 씨의 희생 덕분에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숙연했다. 저는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스크린 속 그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방송은 끝났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최강민의 왕국이 무너져 내린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슈를 향해 달려갔고 권희준과 내 아이의 이야기는 서서히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다. 권희준은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모든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 그의 모든 혐의는 벗겨졌고 그는 다시 제이테크의 회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는 예전의 권희준이 아니었다. 그의 첫 번째 공식 업무는 윤서아와 민서연, 두 여성의 이름을 딴 사회환원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재단은 불우한 환경에 과학 영재들을 후원하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게 될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두 사람에게 바치는 그리고 세상에 갚는 속죄이자 경의의 표시였다. 그의 가장 큰 변화는 그의 집 이카루스 펜트하우스에서 일어났다. 한때 얼음 궁전처럼 차갑고 고요했던 그곳은 이제 4명의 작은 태양이 떠오르는 따뜻한 집이 되어 있었다. 대리석 바닥에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고 하얀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인공지능 RS의 시스템 역시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소음 경고나 미승인 구역 침입 같은 보고는 없었다. 대신 RS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채널을 틀어주거나 잠자리에서 들을 동화책을 추천해주는 다정한 집사가 되어 있었다. 권희준의 세계가 변하자 그가 만든 시스템 역시 그를 따라 변한 것이다. 어느 주말 오후 권희준은 아이들과 함께 거실 바닥에 엎드려 복잡한 레고성을 조립하고 있었다. 첫째 하늘이는 아빠를 닮아 설계도를 정확히 읽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고 둘째 바다는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해 성 꼭대기에 해적 깃발을 꽂으려 했다. 셋째 소리는 레고 조각들로 작은 동물들을 만들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꾸몄고 막내 별이는 아빠의 등에 올라타 아빠 말 달려라를 외치며 응원했다. 권희준은 아이들의 무게와 제잘거림을 느끼며 이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삶의 진짜 의미임을 깨닫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차가운 데이터 분석표가 아닌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면서 진짜 아빠가 되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몇 주 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한 가족 법원으로 향했다. 화려한 언론도 시끄러운 대중도 없는 곳에서 그는 내 아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입양 절차를 밟았다. 판사 앞에 선 아이들은 조금 긴장한 듯 보였다. 판사가 아이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권희준 씨를 아빠로 맞이하는 것에 동의하나요?
4명의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권희준을 돌아보았다. 권희준은 아이들을 향해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이들은 아빠의 미소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는 저마다의 목소리로, 하지만 한마음으로 또렷하게 외쳤다. 네, 좋아요. 판사의 입양 허가 선언이 내려오는 순간 권희준은 아이들을 자신의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법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들은 마침내 완벽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서류 위에 이름이 아닌 희망으로 묶인 진짜 가족이었다. 그날 밤 권희준은 잠든 아이들의 방을 하나씩 둘러보았다. 이제 아이들은 더 이상 낯선 손님용 방이 아닌 자신들의 꿈과 개성으로 가득 채워진 각자의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는 거실로 나와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통유리창 앞에 섰다. 발밑의 도시 야경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저 불빛들을 보며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다. 저것은 이제 그가 지배해야 할 데이터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의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의 풍경이었다. 그의 등 뒤로는 아이들의 온기가 가득한 조금은 어수선하지만 사랑스러운 집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다. 10년 전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4개의 보물을 얻었다. 권희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길고 외로웠던 밤이 끝나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